서울대학교에서 역사 전공으로 30년 강의하고 정년퇴임 했습니다. 지금 전유산업사건으로 경북정신학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구성했는데요. 오늘 간담회 주제는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국 일부상 대선과 한일 관계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대표자이신 박정훈 의원을 대변하고 일본 측에 그런 내부에서 오늘 느낌과 지금 다가오는 대선 한국인지가 한일 관계의 개선할 것인가 대안이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한미일 삼각관계의 그 그레이트 어치먼트 그것을 어떤 대선 후보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일 관계에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전체주의가 북중 러시아와 대항에서 한국과 일본은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잘 모임을 개선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연구할 수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담론을 가지고 오늘 일본에서 느끼죠. 자유롭게 막 급히 말을 정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하셔야 돼. 여러 사람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분의 2분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이 방송의 문제 있는 것 통직자가 하시니까 어려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자 우선 국물 사무총장님 이걸 만나셔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한번 6.3 대선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려면 그 주자라든가 한국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 좀 자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번 이래도 우선 세계적인 세계 정치의 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이미 출마를 했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의 그 틈새에서 동북아시아, 대한민국과 특히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패권 그 경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외교적인 그런 파트너십이라고 그럴까? 대의라고 외교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중심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선일 정도로 주일 미군도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미중의 그 패권 이런 그 구도 속에서 보면은 일본 못지않게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상당히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나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경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을 중심축으로 놓고 중국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외교적인 국제 환경이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6.3 대선은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이미 던졌다고 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때는 이거는 한일관계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그렇죠. 최 교수님 한번 좀 학자로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여기서 대선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드디어 공동 운명체가 됐다. 방송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세력이 사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그 정책을 그동안 10여 년간 펼쳐오고 있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이상한 현상들이 그리고 한국의 보수당 내에 보수에 해를 끼치는 세력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 보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어떤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의 일환이다 하는 걸로 추정될 수 있고 그게 곧 일본에도 닥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공동운명체로 앞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2049년이 되면은 중국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그 PRC를 수립한 100년째 된 해입니다. 그때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은 미국의 압박으로 좀 힘들지만 2040년 정도 되면 태평양을 서쪽과 동쪽으로 양분해서 서쪽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걸 제3 도련선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미 좀 알려진 전략이고 2013년에 그걸 사실은 시진핑 스스로가 밝힌 바가 있어요. 오바마 당시 노바디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시진핑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존 켈리 그 당시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이 옆에 있으면서 상대방 카운터파트에게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태평양을 서로 나눠봤자 그런 구상을 좀 얘기한 거다라고까지 나중에 해설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환으로 2049년까지 서쪽 태평양을 중국의 지하에 두려면 그 교두보인 한국과 일본을 최소한 친중 세력들이 계속 장악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하는 게 필수적인 과제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한국부터 정치 세력을 친중화시키면서 온갖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보수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뿐만 아니고 이제 보수당을 이렇게 친중화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까지도 친중 세력화하면서 서쪽 태평양역을 이제 중국 영향력하에 두려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그걸 우리 한국과 중국의 어떤 시민과 정치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에 맞서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그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공동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공의 이 홍콩 공산화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렇게 데려가는데 한국, 일본은 온도차가 있다. 한일이 이것이 공동 대응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대일동도 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전문가의 전문이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이 갑니다.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이 그 배후에 부정선거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굉장히 그 자민당 속에서도 중국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먼저 중국이 영향을 주고 다음에 일본으로 점점 침투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의 기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 신문에서도 굉장히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동감이 됩니다. 그러면 유기상 대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일본 교도들이 우려한다는 한일관계에서 어떤 점입니까? 후보자가 한일관계에서 엉뚱한 인물이 등장하면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완전 팽만으로 만든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그쪽으로 해서 우려되는 점. 일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불안정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솔직히 여당의 내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아직도 후보자를 선출했는데도 그걸 내분이 일어나서 그걸 지금 인정을 못하겠다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일본도 이거를 어떻게들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지금 파니크에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가 안정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 이 코리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대선의 중요성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정치적인 이 혼란이 빨리 안정이 돼서 후보가 확정돼서 대선을 치면은 그리고 이재명이 야당 쪽에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 한일 여기에서 사는 제일 동포들은 아마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야당의 당수가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영향이 또 커지지 않을까.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관님, 오늘 저 하고만 제가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 포인트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썩었으면 이승만 박정희 정신에 대한 교육이 국민교육 현장,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은 아마 이 국가적인 위기 정치 위해서 박정희 이승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 리더십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은 정치 지도자는 그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후에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애정과 신념이 두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개인의 어떤 이익에 더 매몰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정치인들은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만 있었구나. 근데 지금 권영세, 권성동이라는 두 사람을 보면은 그 보수 쪽에 썩은 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안 맞죠. 하버만이라는 이 책을 이 사무총들이 안 맞겠죠 아마. 영어로 보지 이건 않겠죠. 내가 안 맞는 인물들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숨어있는 정치가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좋은 영화 좀 많이 좀 보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먼저 다시 일본 쪽으로 돌아가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려면은 우리 교류도 해야 되고 어떤 이번에 어떤 계획이라는 어떤 좀 계획이라는 기보다도 저희들 모두 아시다시피 2017년 5월서부터 2022년 5월까지 대한민국의 정권은 누가 했었습니까?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교보도 어렵습니까? 올국의 국민들보다도 저희들이 다 왜가 아니고 일본 사회 아닙니까? 예. 한일 관계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저녁에 식사를 한 신혼부부 거기가 이제 코리아타운입니다. 그 전까지는 K-팝이든지 한국의 드라마를 일본에 굉장히 알려주고 인기가 있었거든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서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재판 그렇지. 예. 미주미씨 관계. 예. 쌍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참겠습니다. 그 녀석 그 새끼라고 하고 싶어요. 빨갱이 새끼라고 하고 싶어요. 방금 잠깐 나서요. 방송 하세요. 문재인 그럼 좀 들으라고 그래 하세요. 그런 심정입니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부터 22년까지 얼마나 신주쿠가 코리아타운이 엉망으로 장사가 안 되고 전부 가격이 펑펑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한번도 들어왔어요. 예. 한일 관계 정상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포들도 이제 제 겨우 살게 됐구나. 일본 사람들도 한일 관계가 돈독하게 됐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한일 관계 고류가 1200만 명, 한국의 청년들, 여행객들이 900만 명, 일본인들이 300만 명 한국으로 여행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하루속히 정성화 참 걱정입니다. 이거 사기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저희들은 또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거든요. 손가락은 질 않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조선지 한국을 못되겠다 이런 핍박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이 그저 범죄자는 대통령 식사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단일화 누가 아는 분 계신가요? 그대로요. 제발 한덕수 씨, 김문수 씨 화합해서 하나로 되고 보수가 완전하게 정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법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법적에서 내놓고 계신데요. 선거공직자법 49조 6항에서 선거 등록 기간 중 선거 등록 기간이 12에서 11일입니다. 기간 중에 당적을 탈당을 하거나 이당을 할 경우에는 그 후보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대행이 5월 10일 입당했다고 본인이 입을 말했습니다. 이는 5월 10일 날 입당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한일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업적을 개선한다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연결하시죠. 지금 그 부분하고 사실 좀 저는 이제 후보자 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덕수나 김문수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이 생각을 내는 적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저는 이제 일제 식민지라고 항상 표현합니다만 그 당시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 말을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한덕수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을 갖고 역사적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릴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동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외환부 문제를 그 민단 중앙단장 그때 오공태 단장이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일동포가 굉장히 중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베 정권하고도 합의를 봤는데 문재인 정권 되면서 완전히 이거 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할 수 없이 우리 그 한지원 총회장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일협의회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 타도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연장이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돼가지고 비틀어진 이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 상대 안 하겠다 이런 일본 정서를 완전히 바뀌어놨어요. 한번 또 한국 우리 제일동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믿어보자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그 한재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 동정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가 돼가지고 한일 관계에 들어들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 미국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미일한 이 삼개국 동맹 관계가 그 작은 걸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일동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든지 미국과 맞짱뜨라고 이제 작은 나라 하나하나 이제 적하라 이제 친중 정부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벽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독자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이 반일 노선을 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사실 찍힌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반일 노선을 해서 국교 정상화를 끝까지 못하고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제 터버렸는데 65년, 15년 걸렸어요. 이 한일관계 해같은 건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 정신 개선하자는 것이 반일 개선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한일관계의 이런 것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정신을 한일관계를 어떻게 청산하자는 것이 이거 꼬이게 되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한번 좀. 그것보다도 지금 6.3 대선이 조기 대선이 예, 예. 다가오잖아요. 예. 이제 20일밖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 가운데 지도자. 근데 나가도 집에 예, 그런데 팔이 믿고 좀 그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예. 그 지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예. 중요하고 예.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유능한 행정가를 데리고 있으면 그 지도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리고 세상 후보자 중에 있으면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대선 후보. 예. 이제 그 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 지도자보다도 빛나는 이 선거도 참모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선거 후도 유능한 행정가를 말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중국의 주나라 문왕이 지금 문제하고 링크 바로 좀 쳐주세요. 예. 그럼 물론 찍는데 오른쪽 링크를 해서 받으면 공짜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알겠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6.3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지금 당장에 지금 이걸 놓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해봤자 지금 우리끼리 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좀 더 내다보자 이거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일을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왜 실패했을까요? 윤석열보다 뛰어난 행정가를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행정가가 왜 필요한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도중에 차단했습니다만 옛날 고대 중국의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을 픽업해서 모왕을 빛내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것은 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던 것은 헨리 키신저 같은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선조의 태조 이성계가 빛난 것은 삼봉 정도종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면 우리 현대 정치에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 정부나 뛰어난 참모 봤습니까? 뛰어난 행정가 봤습니까? 제가 오늘 또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혼자서 일을 다 가다듬어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선 전국을 한번 보십시오. 6.3 대선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도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권의 이른바 보수 우파, 자유파라고 보죠. 자유파 지금 후보가 누굽니까? 여기 대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나요? 아마 일본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과연 자유우파 후보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이 두 사람 놓고 전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당은 어떻게 가게 될 것이며 과연 이 흐름에 음모라는 게 혹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말씀해주니까. 그런데 굉장히 나간 일이신데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없죠. 어쩌니까 가지고 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우리 이장호 감독이 하나 하고만 하십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승만 전문가시잖아요. 궁금한 게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 평생을 반일 노선으로 끝까지 가셨는데 한일협정 타결을 거절했다고 좀 하여튼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포들하고 한일 관계에서 반일 딱지를 띄어들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제국주의로 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러시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이승만 스피리트를 한일이 개선할 그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니까. 그런 걸 우리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일하자고 이거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은 일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부정적이시죠. 그렇죠. 평생 동안 한 번도 일본에 네. 오신 적이 없어요. 한 아까 번도 좋게 안 보셨지만은 베트남이나 자유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방문을 하셨지만은 일본은 방문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아시는 대로 어린 시절부터 이승만 박사가 20대 이미 을미사변에 대해서 상처가 깊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을미사변 터졌을 때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 제일 흥분한 사람이 이승만 또 안중근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그걸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에 대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상이 일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일본에 대한 생각을 서로 그 손을 잡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서로가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셨던 겁니다. 그 신뢰를 한일관 신뢰가 되면 있는데 그렇죠. 믿을 수는 없다. 신뢰 문제로 물론이죠. 제국주의로 이제 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거 있었고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충분히 일본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그런 설린 우호 관계가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을 내다봤는데 그러니까 개인동포한테 이승만 스피릿의 한일 관계를 이승만 친일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한일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해법을 어떻게 나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전문가니까. 아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불의에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었잖아요. 예. 정의로워야 된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줄기차게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생각을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기념사업회 일본 이제 총회가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일본은 불모지예요. 불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재은 우리 회장께서 초대 총회 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렇다면 기초로서 현실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이승만을 몰라요. 많은 한인들이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이승만을 어디까지 아는가 몰라요. 젊은 세대보다는 기성 세대가 우리 통일일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모릅니다. 첫째, 이승만에 대한 공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략도 공부하게 되고 내다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전반에 걸친 선견 지망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한 번씩 일본 극복하기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동포한테 이승만의 스피리트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우리 일본 제일동포님한테 한번 답변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후로 핍박을 받고 민족성이 없고 이름까지 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동명을 쓰도록 일본말로 하자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났지 않습니까? 제 말을 비틀전다 해서 떠나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하고 일본. 아주 친한 사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같이 보면 그렇죠. 그게 핵심이구나. 그렇죠. 한미일, 한일 특히. 같이 보면 같이 갑시다. 같이 보면 제가 아이씨. 한 말씀 하고 싶은 거는 남아프리카 만델라 대통령님이 저승했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잊을 수는 없지만 용서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야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관계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매듭 짓고 형제 간의 그런 사이로 나감으로써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는 한일 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그리고 같이 국민 같이 가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좀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자면 예, 예. 근데 이승만의 시대는 국가 대 국가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의시대. 예. 러시아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가 국가 단위로 정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블록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주의 위협은 블록화돼서 나타나고 그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시아의 하나의 블록화돼서 그 위협이 나타나는 거고 그걸 대항하는 하나의 그 자유 진영 이런 것들이 한국, 일본이 나눌 필요가 없고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승만 박사는 그 공산주의하고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미국하고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정이 사실은 미소 공동회를 중심으로 좀 한반도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소련하고 전쟁을 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엔이 이렇게 새로 발족이 됐는데 러시아가 좀 협조를 해야만 유엔 브레튼 우드 체제가 좀 운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미소 공동회의에서 합의하는 대로 그냥 한국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되면은 그 결국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장기적으로 먹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승만이 최초로 얘기를 하면서 트루만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고 하지 중장과 싸우면서 그 자기 지인을 통해서 워싱턴에 로비까지 하면서 그 트루만 독트린을 바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과 전쟁이 아니고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인데 사실 미국이 사실은 트루만 트럼피즘이라는 거의 본질이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타협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타협을 할지 모르고 반드시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유리한 쪽으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타결을 드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승만 박사가 했던 투쟁과 비슷하게 미국 측에 치열하게 투쟁해서 그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시키는 게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시키고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어떤 이해관계, 단순한 이해관계,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한 그 타결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여론을 북돋아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을 방문하려는 게 결국은 중국의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49년도, 40년대 되면은 사실은 제2의 진주만 공습이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의 트럼피즘 자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자유주의를 유지시키는 게 트럼피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국의 정치인들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 트럼피즘을 밑에서 이렇게 막 지지하는 그 계층이 넓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그 가치 동맹을 미국이 지원하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의미에서 그게 이승만이 옛날에 했던 투쟁과 똑같다 지금. 체제만 다르고 블락화됐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포맷에 새로운 포맷이 형성됐지만 우리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연합해서 바로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다가는 개표보다 흥미로운죠. 아니 그러면 일본 쪽에 말씀드린 중국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뭐 친일이 만일이 일어나다가 독자적으로 중국이든지 미국이 특히 중국 문제인데 이거 혼자 견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측에 시각은 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입장 어떻게 한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년, 30년 일본 외교가 너무나 조용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정계가 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반일 감정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한국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일반일을 했는데 지금의 일본 사람이 부를 때 왜 반일을 하냐고 하면 그때는 시대가 한국을 지배하고 침략을 했으니까 반일을 해도 일본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서도 반일을 한다고 하면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이 한국의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일본 사람이 봐도 뭐냐면은
얘네들 공산주의가 문제지. 그 공산주의가 옛날에 맞아 한국 지도하던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일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우려해서 여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여기 3.1절 날 대응을 하는데 일본 경찰이 막 도와줘요. 좀 하라고 하자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무조건 반일반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에서 반일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감정적으로 그냥 일본은 나쁜 놈이다. 지금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서 세계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대국이 돼가지고 뭐 한국을 먹거나 이런 데 알고는 없는 거죠. 그것도 생각하는 사람 한국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없죠. 한국 사람들이 성숙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옛날에 반일 안 봐야 되지만 이제 맨날 그것만 주장하면 우리도 발전이 안 되고 옛날에 예,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4분 남았는데 정리 예, 저 3만 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금까지 많은 말씀드렸고요. 예. 감사하고요. 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 지시죠. 저희 일본에 대한 불편 지시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랬죠. 일본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아무도 모르십니다.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건 덮어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끼리 그냥 사회주의 지내자 외교관들이나 대통령들이 사회주의 지낸다고 국민 감정이 없어지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저희가 일제시대가 끝났을 때 북한 쪽에 있던 일본의 자산 적산이라고 그러죠. 54억 불이었습니다. 남한이 53억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의 무상 합해서 2억 3억 합해서 5억 불이 있었습니다. 5억 불을 썼는데 합해 있었던 적산 재산이 107억입니다. 107억 불로 저희가 그걸 이용했던 겁니다. 북한의 중공업 시설을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큰 뜻을 내주시고 그 밑에 있던 행정가 많은 부하들이 일본 교육을 배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계몽을 해줬던 것이다. 할 수 있다. 우리 일본에서 일본이 장이 뭐였고 우리가 받았던 게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 일본이 우리한테 못했던 게 무엇인가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고 이야기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겁니다. 항상 국민들은 일본이 착하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어떤 점이 착했고 어떤 점이 나빴겠냐.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마지막 파일.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래나 오늘보다는 과거와 많이 싸웁니다. 과거를 잘 잊지를 않아요. 과거와 싸우는 그런 그 분위기는 우리한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질병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생각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1954년 7월 28일 스테이트 비지트로 국빈 방문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으로 갔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심각하게 일본과 손을 잡아라. 그때 바로 화가 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나는 일본과는 상종을 않겠다. 상종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화가 나 있는 깊은 화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화가 나니까. 저런 고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반응이었어요. 너무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고연. 그리고 다시 아이젠하워가 화를 삭히고 돌아왔는데 같이 앉아서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서 아이젠하워가 또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Excuse me, 잠깐만. 나는 프레스 클럽에서 지금 기자회견 때문에 나 가봐야 됩니다. Excuse me, 이랬을 뻔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당당하게 당신과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통쾌하게 한일 관계를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이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이 내다본 미래, 선견지명, 해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숙이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고찰, 공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본국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일본, 우리하고 깊은 가까운 이웃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무남 이승만을 아는데 조금 시간 틈을 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번 일본 총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